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기에 저 표현들이 어쩐가요? 은유적인가요? 저것들 지금 아까 봤더니 이제는 아실 겁니다. 은유적이 하실 거예요. 저기 저 송대관의 노래고요. 제일 위에는 그렇고 대부분 다 그런 거고 이 일상 언어도 있을 텐데 뭐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라든지 정답게 가는 길, 우리의 관계는 또는 뭐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이쯤에서 끝내자. 그런 뭐 일상 언어죠. 그다음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랑, 사랑의 길로 쭉 있죠. 안개 속을 헤매는 사랑의 추억 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전부 보시면 뭐예요? 저 길 가다 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다 미로 기로 동반자 장애물 고속도로 어디 안개 속을 헤매다 이게 전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이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이동하고 관련 그거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이동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여행이에요. 이거는 전부 원래 이런 표현들은 문자 그대로 쓰이면 여행이라든지 이동과 관련 쓰이는 건데 여기서 이 표현에서는 사랑을 묘사하는데 이 용어들이 이 낱말들이 어구들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을 이동이라는 좀 더 물리적이거나 구체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사고 과정 이게 지금 언어로 드러난 사례들이라. 또 다음 페이지가 그래서 아까 거기 보셨던 그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A는 B 형태로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어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은유를 사고의 차원이라고 했으면 그 사고 장치라면 사고 장치 아닌 언어로 드러나는 실제 표현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도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위에 제시한 예문들은 은유적인 언어 표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머릿속의 사고 장치가 언어를 통해서 드러난 발현된 사례 그래서 은유적 표현이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금 개념적 은유는 아까 A는 B 형태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A라는 개념을 B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우리의 머릿속 작용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A는 B라고 형태되어 있는 이게 사고장치이지 언어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그걸 대문자로 다 표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love is journey 하면 전부 다 대문자로 표기를 해요. 그게. 근데 한국어에서 이제 저희들이 번역하고 도입할 때 저렇게 대괄호에다 줬어요. 사랑은 여행하고. 이거는 언어 표현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A라는 개념, 즉 사랑이라는 A, 즉 개념을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을 B라는 여행이라는 이 B라는 개념을 통해서 도구가 되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우리의 사고 과정을 우리 머릿속 하나의 과정을 하나의 표기해 놓은 약속입니다. 약속이고요. 이거는 언어 표현이 아니에요. 따라서 거기 보면 외문을 보시면 알게요. 철수가 사랑은 여행이야 말하니까 영희가 그런 게 뭔 사랑 여행이 연극이 사랑이지 사랑이 무슨 여행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행이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요. 예. 그러면 저기 형태는 보면 자 A는 B 하고 있는 사랑은 여행이야 뭐 저거는 언어 표현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연극이 사랑이지 무슨 여행이 사랑이야 이렇게 말할 때 여기는 A, B가 지금 흔히 뒤집어져 있잖아요. 저렇게 나와 있더라도 여행하고 사랑하고 어느 게 더 구체적이에요? 더 물리적인가요? 여행이죠. 그리고 좀 더 추상적이고 덜 물리적인 것, 조금 더 추상적인 것은 사랑이라는 게 저렇게 있어도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저거는 사랑이라는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구체적인 또 물리적인 여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우리 사고가 저렇게 하나로 언어로 드러나 있는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행이든지 여행은 사랑이든지 둘 다 저거는 언어 표현이지 아까 그 대괄호 속에 사랑은 여행이 있는 그런 그 개념적 은유 사랑은 여행의 하나의 사례다. 그래서 저걸 구별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개념적 은유 다음 페이지에요. 개념적 은유는 도대체 사랑은 여행은 뭐냐라면
저 지금 박스에 있는 저런 관계예요. 사랑은 여행이라는 머릿속에서 살면, 즉 여행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여행에는 같이 여행하는 동행자도 있고 수단도 있고 차량에 탑승한 상태도 있고 장애물도 가다 왔는 장애물도 있고 또 장애물을 넘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또한 여행의 목적지도 있고 목적지에 도달한 상태도 있고 수많은 요소들 여행 관련해서 떠오르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자들 여행을 지금 함께 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사이가 좋지 왼수하고 여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또 때로 따라서는 여행자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다투기도 하더라. 그리고 또 막다른 골목길에 도달하고 큰 강을 만나면 어떨까? 오메 여기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네. 여기서 여행을 그만할까? 아니면 어떻게 저 옆에 사공을 불러서 타고 넘어갈까? 이런 고민을 하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들이 있고 여기에서 추론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들이 그대로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동원되고 있다.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라는 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여행의 동행자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여행 수단은 지금 사랑이라는 지금 관계예요. 사랑이라는 상태 그런 연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유지되고 있으면 지금 차를 타고 가는 상태고요. 그리고 사랑을 하다가 돈 문제로 싸우고 아니면 화장 냄새가 너무 진하다고 싸우고 아니면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칠칠맞게 입었다고 싸우고 이런 거는 일종의 어려움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내가 지금 오늘은 서울까지만 가겠다 또는 대전까지만 가겠다 이 목적지가 있으면 우리 하면서 일단 우리 100일까지만 우리 다정하게 한번 만나보자. 100일간 아니면 1년을 만나고 그 다음 우리 평생 가기 위해서 결혼도 해봐. 이런 목적지가 있을 거라 여행의 목표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에 해당하고 그래서 대괄호 속 사랑은 여행 대괄호 닫고 여기는 요런 쭉 사랑이라는 개념과 여행이라는 개념 사이에 이런 대응 관계를 나타내지 단순한 언어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서로 교차하고 이 개념이 하나에 좀 더 여러 요소를 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영역이라고 합니다. 개념적 영역. 이 개념적 영역이 요즘 나오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프레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은 자주 나올 텐데 결국 은유 전쟁이에요. A라는 프레임을 B라는 프레임을 동원해서 이해할 것이나 아니면 C라는 프레임을 동원해서 이해할 것이나 이거 내가 맞다 네가 맞다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레이코프 너도 막 존슨 너도 결국은 은유가 사고의 차원이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제시하고 있는 건 전부 언어적 사례뿐 아니잖아. 결국 뭐가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이론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결국 네 논리가 순환적 아니냐.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답변을 아니다. 내 사고의 차원이라는 걸 말하려면 뭐겠어요? 언어 표현의 사례가 아닌 비언어적 사례를 제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은 하는 걸 보여주시면 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을 보고 설마 이 두 사람들은 빚 받는 사람하고 빚쟁이하고 그 빚을 준 사람하고 빚쟁이라고 이해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조폭들의 둘이 소위 말하는 이렇게 영역 다툼을 한다고 이해하지는 않겠죠. 대부분 다 어떻게 계세요? 연인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겠죠. 근데 어떻게 그걸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등을 돌리지 않고 또 하나는 또 뭘까요? 제일 한번 말씀해 왜 저 그림을 보고 저 둘을 연인이라고 할까요? 제가 다른 그림을 제시했었으면 좋았어요. 이 황원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림하고 아까 요만큼 떨어져 있는 이 두 똑같은 그림에서 그랬다면 금방 이해했겠죠. 뭘까요? 물리적, 공간적 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이 정서적으로 어때요? 어떤 상태라고요? 또는 그 연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런 거 뭐 정서적 친밀감은 곧 뭐예요? 물리적 거리예요. 공간적 거리, 물리적 가까움. 그러니까 정서적 친밀감은
공간적 가까움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화음력. 뭐 이 두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물리적으로 이제 손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깝고 심지어 나중에 그 또 다른 은유를 여기에 여러 가지 은유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놔두시고 일단 물리적 정서적 친밀감은 물리적 가까움 이걸 빨고 다른 걸 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거 있어요? 사랑은 뭘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뭔가 어째요? 정지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까는 비교적 정지 상태였는데 제자리에 있는가요? 이동하고 있는가요? 이동하는 느낌이에요. 아까 이동의 한 사례인 사랑은 여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런 그림의 사례가 아닐까. 사진에 또 다음 위험한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중앙선을 밟고 가고 있어요. 그럼 위험하고. 저기는 그러면 우리의 소위 말한 신화나 문화 속에 흔히 있는 것들. 혹시 왼쪽 그림이 보시죠? 저런 나무 보셨죠? 두 개의 나무가 한 뿌리에서 어떤 경우는 더 좋은 거 이렇게 뿌리서부터 아예 붙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연리지라고 그러고요. 두 개 나무가 붙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거는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네, 그런 세례요. 그러면 이거는 연인을 상징한다고 그러대요. 네. 아마 중국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한자니까 동양 문화에서는. 근데 여기 당연히 그 물리적 가까움도 있고 특히 비입조 같은 경우는 이동할 때 아까 사랑은 여행에서 사랑이 분명히 협동적인 과정이라는 것도 날개가 한쪽만 날아서 머리가 둘이 동시에 정말 움직여야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여기는 아까 말했으니까 아시겠죠? 아까 등 돌리고 있다는 것 말고도 이 둘 사이에 어느 쪽이 더 가까우는지요. 등 돌리지 않고 둘 다 마주보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게 더 다정하게 느껴지냐면 오른쪽이다. 다음에. 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아까 이제 순환적 증가가 아닌 사례인데 이런 거 많습니다. 행동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소위 말하는 장례식에 가면 장례식에 갔을 때 뭔가요? 매장을 할 때 뭘 묻죠? 그 관을 할 때 돈을 묻는 거죠. 뭐라고 하죠? 이게 노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노자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이론에서 보자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공수의 공수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형이 아니면 흔히 말해서 올 때는 네가 먼저 왔지만 건강 유의해라. 꼭 반드시 갈 때는 형이 먼저 가는 것이 없다. 이럴 때 뭐라는가요? 오는 것은 뭐예요? 탄생은 여기 도착이고 죽음은 어때요? 가는 거니까 출발이고 이런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탄생도 다른 곳에서 여기 도착하는 것까지 하나의 여행이 종료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쩐다 해요. 우리가 복지를 책임지겠다. 우리 삶에 행복하겠다. 요람, 즉 기적이 있는 상태. 요람이 뭐예요? 거기가 탄생이죠. 죽음부터 무덤까지. 무덤이라는 게 죽음을 환유적으로 상징하니까 그때까지 가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도요. 아까 그래서 여기도 하고 나중에죠. 그런데 죽음도 또 하나 뭐예요? 새로운 곳으로 가는 여행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또 다른 하나의 여행. 그래서 이 망자가 여행에는 반드시 뭘 필요해? 아까 그 A와 B 사이에 여행에도 경비가 들어가고 당연히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자가 결국 여행에 들어가는 돈이 필요하듯이 망자가 죽음이라는 의례도 그리고 망자가 또 역시 돈이 필요할 텐데 그런 우리의 생각이 담겨있는 하나의 장례에서 하나의 행동 양식으로 나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대학 입시철이면 뭐가 엄청나게 팔리냐면
코알라가 그려진 부적이 엄청나게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사다가 자기 아들 옷에다가 넣어준대요. 그렇죠. 이것도 보면 생각해 보면 은유적인 사고가 발현된 언어가 아니고 비언어적 우리 행동 형태로 발현되지 않은가. 왜냐하면 코알라에 대해서 하는 거 혹시 코알라 보신 적 있죠? 코알라의 특성에 대해서 제일 알고 있는 건 뭔가요? 아신가요? 예, 나무에서 있죠.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네, 떨어지진 않죠. 그겁니다. 잘 때도 그냥 나무에서 잡니다. 위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아들이 어째요. 우리가 대학 시험에 실패하면 뭐 했다는가요? 떨어졌다. 아래예요. 떨어지면 아래거든요. 그리고 성공하면 이제 붙은 거죠. 그대로 붙어 있길 바람. 그래서 아들이 대학 입시에 합격하기 하는 바라는 마음이 그런 부적을 사는 이런 행위로 발현되었다라고. 거기는 뭐냐면 이 은유가 결국 성공은 위, 실패는 아래 이런 거예요. 결국 나중에 행복은 위에요. 성공하면 되게 행복하고 그 다음에 슬픔은 아래. 그 다음에 또 성공하면 되게 권력도 찾잖아요. 파워는 위, 권력은 위, 권력 부재는 아래 이런 정도의 우리 엮여있죠. 권력과 행복과 부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서로 긴밀하게 관계되는데 그거를 공간적인 위아래 수직성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그런 우리의 방식이 발현된 사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흔히 고바우 만화 같은 거 볼 때 화난 사람 그릴 때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볼 때 우리도 열받는다고 뚜껑 열린다고 하잖아요. 소뚜껑을 왜 열으니까 불을 세게 뗐을 때 압력이 폭발해서 열리잖아요. 그렇듯이 고바우가 화났을 때 어떻게 그랬어요? 여기다 귀에서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는, 화는 일종의 액체인데 그냥 액체가 아니라 뜨거운 액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체는 하나의 용기예요. 솥이에요, 솥. 그런 정도의 그게 그 만화에 발현될 거 아닐까.